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세상에 등장시키면서 스티브 잡스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세계 최초를 주장할 수 없고, 그나마 세계 최초라는 것도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만드는 이상 잡스만큼의 임팩트를 갖기 어렵죠. 이렇듯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조선이 당당하게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별을 찾아내 이탈리아가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흔히 한국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한시도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이겨냈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매년 침입을 당했다는 통계를 내세우며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은 특정 시대에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면서 새로운 국가가 번성했고, 번성했던 국가는 전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침략과 정복, 동맹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즉 강하면 침략했고 약하면 침략당할 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만 외세 침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로마 제국도 약해지면서 침략보다는 방어에 급급하다 멸망했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던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아 침입을 막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유약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 한국은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였죠.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백만 대군을 전략 하나로 물리쳤고, 고려 시대에는 병난도 등을 통해 외국과의 국제무역도 활발했고, 부유해진 호족 세력은 개인 군대를 조직해 자신만의 영지를 구축할 정도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이라고 불리던 장보고가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올라서가 아니라 해상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중일 삼국을 넘나들며 동북아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 역사서에 모조리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외세 침입에 시달렸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 전 마지막 왕조가 유교의 나라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라, 고구려, 고려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에 등장한 국가들은 무를 숭상했지만, 조선은 문, 즉 전쟁터 장군보다 붓을 드는 선비들이 더 큰 힘을 발휘했죠. 그렇다 보니 조선은 공자맹자하면서 떠드는 이론, 철학, 관념의 국가였고, 정쟁은 있을지언정 앞장서서 타국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 간의 국경 분쟁은 늘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며, 외세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크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뿐입니다. 다만 조선 말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은 치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숫자를 과장해 한민족은 9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모두 이겨낸 불굴의 민족과 같이 일부러 약자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를 정복해 중국만큼 거대한 영토를 구축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력보다는 필력이 우선시됐던 부세나라 조선은 세계사에서도 드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기록하는 이, 즉 사관은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과 주변 관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초를 만들었는데, 이 사초는 사관들을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왕조차도 볼 수 없는 비공개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사초를 읽어본 왕은 없었으며, 연산군이 사초를 보았다고 알려졌지만 본인의 사초가 아닌 아버지의 사초를 그나마도 문제가 된 부분만 신하가 베껴온 것을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최악의 선례로 남아 왕이 사초를 확인하는 것은 금기시됐죠. 그리고 왕이 사망하면 실록청을 설치해 각 기록들을 모아 왕의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500년의 시간을 기록한 왕조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실록 대청역조실록은 고작 296년의 기록이며 황명실록도 260년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명의 왕 472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은 왕뿐 아니라 조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기록해둔 덕분에 진실성과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으로부터 417년 전인 1604년 10월 밤하늘에는 갑자기 이제껏 본 적 없는 별이 반짝하고 등장합니다.
이 별은 그 어떤 밤하늘의 별보다도 밝았으며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보다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50일 동안이나 밤하늘에 떠 세상을 밝혔죠. 이 별의 정체는 뱀주인 자리에서 폭발한 초신성이었는데요. 초신성이란 태양보다 큰 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폭발하며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수명이 다하면 폭발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때 폭발하면서 밝은 빛을 냅니다. 이를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항성은 마지막 폭발 역시 거대하기 마련이라 빛의 크기도 훨씬 크기 때문에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초신성은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에서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 것은 1600년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의 거장이라 알려진 요하네스 케플러는 10월 17일 프라하에서 관측에 착수하죠. 그는 뱀주인 자리의 발 부분에 있는 신성이라는 책으로 1년여간 이 천체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이 별은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케플러보다 이 별을 더 먼저 관측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죠. 선조 37년인 1604년에 무려 7개월에 걸쳐 이 별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한 기록이 선조실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초로 관측한 날짜로 케플러보다 4일이나 빠르고 기록도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 천문학계에서는 케플러의 초신성에 대한 연구는 선조실록이 사용됩니다.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이렇게 항성이 갑자기 나타난 별들을 객성, 즉 손님별이라고 불렀는데 객성의 정체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해성, 신성, 초신성 등입니다. 이 초신성을 처음으로 관측한 10월 13일부터 다음해 4월 23일까지 7개월 동안 약 130회에 걸쳐 초신성에 대한 관측 기록을 남겼는데 거의 매일같이 밝기, 크기 등을 목성이나 금성과 비교해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케플러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유럽은 날씨가 흐려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가장 밝은 시기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케플러가 기록한 내용만 보자면 이 초신성은 유형2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을 합치면 유형1이 분명해집니다. 유형1의 초신성은 태양처럼 비교적 작은 항성이 수소 핵융합을 마친 뒤 폭발하는 것이고 유형2의 초신성은 태양보다 8배 이상의 큰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선왕조실록 덕분에 이 케플러 초신성이 유형1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플러의 초신성에 대한 자세한 관측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이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1966년 중국 천문학자들이 서울대 규장각에서 이 기록을 발견한 후 서양의 천문학자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1997년 고등과학원 원장으로 부임한 김정욱 박사에 의해 알려졌죠. 아쉬운 일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이 상당한 신빙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만을 기록해둔 조선왕조실록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따분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가진 진실성과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사관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는 이러한 제도가 실록의 진실성을 높여주었는데요. 비록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해 1900년대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개 사고에 각각 한 부씩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정족산과 태백산에 보관된 실록을 경성제국대학에, 적상산에 보관된 실록은 창경궁에 각각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의 실록은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했지만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실되지 않은 74권 중 27권은 1932년 국내로 돌아왔고 나머지 47권도 각계각층의 노력 덕에 2006년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문을 숭상했던 조선은 물을 숭상한 국가보다 영토를 확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숭상해 타국을 침범하는 전쟁을 일삼았다면 우리가 아는 많은 국가들처럼 전쟁의 패배에 그 죗값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조선은 500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모든 걸 기록해둔 덕분에 현재 우리에게는 기대할 미래가 있고 기억할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